대만 포위 훈련을 마친 중국 서해에서 실사격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 훈련을 마치고 6일부터 서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번 훈련은 15일까지며 5곳의 훈련 해역에서는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22일부터 열흘 동안은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중국의 사격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이제 이런 위협이 한국으로도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계획이 보도되면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전면적 충돌이 벌어지기 전에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막기 위해 태평양 지역 주요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문제 전문가 오리아나 스카일러 메스트로가 대만을 침공해 통일하려는 오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중국 내부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 최종 결정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에 감행했던 진주만 기습 스타일의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중국이 대만 침공에 앞서 미군에 대한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괌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이 주요 타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러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 측에 준비해 놓았다면서 한국에는 중국의 이런 공격을 쉽게 감행할 수 없는 놀라운 병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무호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킨다면서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하나둘씩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2020년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되자 탄두중량 2.5톤의 현무미사일사를 개발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자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현무호 미사일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은 탄두중량 6톤가량 사거리 600km로 북한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중국의 접경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무사의 개량형 혹은 현무호에서 탄두중량을 낮춘다면 중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최대 3000km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현무미사일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전술핵에 가까운 현무미사일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의 확보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기에 중국은 물론 주변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현무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에 결정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 내부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싱크탱크랜드 연구소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최대 평양 이남까지 진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 군중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곳이 북부정구인데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중국의 즉각 전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았습니다. 여기엔 기계와 보병사단 1개와 기계와 보병여단 4개, 그리고 1개 기갑여단이 주축이 되고 1개 항공단 2개 포병여단을 가지고 있어 과도하게 비대한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우리 군은 한반도 최대 위협은 북한군이 아닌 중국 북부정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전력은 현무5미사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무5미사일은 핵탄두를 제외한 탄두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폭발력을 진여 괴물탄두라고 불리고 있는데 중국도 이 무기에 대한 우려를 최근에 연이어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6.25때처럼 중국이 한반도로 들어온다면 당시 맛보지 못한 핵무기급 미사일의 공격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서 2030년대 초까지는 78톤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접경 지역에서 핵 공격을 받을 뻔한 전적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은 중국군이 밀고 들어오자 한국과 만주 및 중국의 다른 지역에 34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내내 원자탄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소련이 참전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CIA가 극비 공개한 1954년 3월 작성된 극비 문서에 미국은 북한이 다시 남침하면 중국 본토까지 핵공격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핵공격 목표는 모두 5곳, 지린과 선양 등 주로 북한과 인접한 만주 지역, 또 대규모 병기 창고가 있는 칭다오, 시만, 텐진 등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전이 재발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의 공산 정권까지 멸망, 교체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현무미사일을 비롯해 KF-21, K9자주포, K2전차 등 세계적인 무기들을 만들어 군사력을 고속으로 증강시키며 이는 수출까지 이어지며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증가율 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실을 오도하며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무기들이 미국과 유럽의 무기 부품들로 조립한 것에 불과하며 잘 팔리는 것도 단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폄하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무기 개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더니 지난달 폴란드가 대거 한국 무기를 사자 한 중국 칼럼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보냈습니다. 이 칼럼은 만약 한국산 무기들이 정말 미국과 독일 등 타국에게 크게 의존한다면 어떻게 국제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미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 한국은 단 1대의 전차, 1기의 비행기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찾고 있는 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는 이렇게 생각 없이 한국 무기들을 폄하하고 모략하는 것을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적인 행동이라 여겨 좋지 않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과거 중국 무기들이 러시아 무기들을 복제해 조롱받은 것과 같다며 한국도 중국과 걸어온 길과 비슷하기에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칼럼을 쓴 중국인은 솔직히 인도 무기들은 진짜 안 좋다며 한국 무기도 중국 무기도 나쁘지 않고 점점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한국을 치켜세우는 칼럼 같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중국 빼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2달째 3명을 체포했는데 중국 안보당국에 기밀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중국도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F-35 전투기를 사고 있는데 태국도 이를 구입하려 하지만 사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이 2016년에 중국산 탱크 28대를 들여왔는데 올해 초 중국산 탱크 14대를 추가로 구매해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국내 네티즌들은 태국이 산 중국산 탱크의 명중률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103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가면서도 못 맞추는 게 실화냐고 말하며 지상전에서 중국군을 한국이 만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자신들의 순수도 기술도 아니었고 그렇게 만든 무기도 형편없었습니다. 중국의 탱크를 산 태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 무기들은 진짜 안 좋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충돌 지역은 이번에도 스카버러 암초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곳은 황헨다오라고 부르는데요.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에서 서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산호초 섬으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에서는 900km가량 떨어져 있는데도 중국은 2012년부터 이곳을 시로 지배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경국은 지난 2에서 9일 필리핀 해경 9701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을 여러 차례 불법 침범했다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항로 통제를 하고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을 향해 위험한 차단 기동을 했다며 국제 규정을 무시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모두 자기 지역에 상대방이 불법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중국이 남중국해 유자 형태로 9개의 선 즉 9단선을 긋고 그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이런 결정 따윈 무시해버리고 이 일대 국가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 어부들이 여기는 중국 영토가 아니라며 중국 해경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중국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AP통신이 보도한 영상인데요. 지난 12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어부들에게 접근해 어획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 어부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중국 영토가 아니라며 반발하는 모습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필리핀 어선의 선장 조엘리 살리가는 여기는 필리핀 영토다. 돌아가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중국 해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난 표정만 지었다고 합니다. 대치 상황이 벌어진 스카버러 암초 지역으로 썰물 때가 되면 섬처럼 물 위로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필리핀 어부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듯 이날도 물고기와 조개 등을 잡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철봉으로 무장한 중국 해경은 고무보트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러고는 필리핀 어부들에게 접근해 어획물을 모두 바다에 돌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한 어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어부들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개 껍질과 생선 일부를 바다에 버리고 어선으로 돌아갔고 이후 필리핀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가 얽혀 있지만 특히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친중 성향이었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기와 달리 마르코스 현 대통령 취임 이후 친미 노선을 걸으면서 필리핀은 현재 중국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렇게 밉상이 된 데에는 중국 스스로 자초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해경은 스플래틀리 군도 인근에 필리핀 군함이 좌초되어 있자 여러 차례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가디언은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과 분쟁 중인 해양 지역에 부유식 장벽 등 다양한 방어막을 설치하고 필리핀 어선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보도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짓이 만천하에 보도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중국이 스카보러 암초의 일부에 장벽을 설치해 이곳에 진입을 막아 필리핀 어민들의 어업과 생계 활동을 박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부유 장벽은 길이가 300m로 선박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중국이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구단선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 자기 선조들이 이 지역에서 조업을 했기 때문에 중국 영토라는 논리인데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선조들이 이 지역에서 조업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의 서해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은 동경 124도에 부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예 자신들의 영해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심각한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조차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경우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중국의 배타적 행동으로 인해 이들 분쟁 국가들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은 중국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친중국적 외교를 펼쳐왔던 필리핀은
중국과 수시로 충돌하면서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군 기지 4곳을 설치하기로 승인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군 기지 설치라는 명분은 중국이 자초한 것입니다. 필리핀이 미국 편에 서서 할 말 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추진해왔던 말레이시아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반응은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베트남 역시 같은 공산당 지배 국가이면서도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과 대규모 무기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과거 냉전 시기를 거치며 서구와 거리를 도운 베트남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당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조치지만 중국보다는 미국 편에 서기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 응우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침묵만 하고 있다가는 중국에게 그대로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밉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 해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km 인근 해상에서 침수 중인 화물선 금양 6호 승선원들이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당시 바다는 15m가 넘는 파도가 쳤고 철근을 가득 실은 2,000톤급의 화물선은 침수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화물선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3명, 미얀마인 6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은 한국 해경은 헬기 흰수리를 급파했습니다. 흰수리는 악천후를 뚫고 현장에 도착했고 곧이어 5,000톤급 경비함정도 사고 해역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던 사고 해역엔 5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던 데다 초속 18에서 20m로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까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침수되어 가던 화물선 금양 6호는 이미 왼쪽으로 25도 이상 기울어진 채 점차 가라앉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원들은 해경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화물선의 가장 높은 곳인 백고리 쪽에 모여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해경 구조대는 당초 직접 화물선에 올라 선원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높은 파도 탓에 단정 접근조차 어려웠을 뿐 아니라 화물선 높이 역시 4m에 이르러 승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해경 지휘부가 묘안을 내놨습니다. 화물선 측면 쪽으로 함정을 대거센 파도를 피하면서 그 사이 단정을 화물선 가까이로 붙여 사다리를 이용해 선원들을 한 명씩 구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양 6호에 보관돼 있던 사다리는 이미 기울어져 버린 선박 좌측에 있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한데 모여있던 선원들이 기지를 발휘, 주변의 나일론 로프에 50에서 70cm 간격으로 매듭을 지어 줄사다리를 만들어냈고 한국 해경 역시 파도를 뚫고 필사의 구조작전을 수행해 모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던 상황에서 선원들은 우리 해경이 어떻게든 구조를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배에 있던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한국 해경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선원들은 이를 발판 삼아 화물선 가까이 붙은 단정으로 한 명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극한의 상황에서 분투를 벌인 끝에 신고 접수 3시간 30분, 구조 시작 1시간 30분여 분 만에 선원 11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날 구조에 나섰던 해경 경비함 5002함 구조팀장은 풍랑특보와 5m에 달하는 파도 탓에 조난선에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선원들과의 의견 조율 끝에 구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침수되어 가던 화물선에는 한국인 2명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인 3명, 미얀마인 6명 등 여러 국가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중국과 달리 해경의 지휘 아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마음이 될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모두를 구조했던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강력한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되어 군사 분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방, 군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KF-21 사업이 양산이 축소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12월 24일의 발표를 통해 기존 양산 계획인 40대로의 유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걱정, 그리고 이를 개발해낸 연구원들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KF-21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방 예산은 2023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24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KF-21 최초 양산 사업을 위한 금액으로 2,387억 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초도 물량 양산 축소로 인해 약속된 예산이 제외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확정되어 KF-21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슈를 제기했던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모두가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숫자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매우 다행이긴 합니다만 KF-21 사업에서 초도 물량 양산의 성공은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일 뿐 앞으로는 본격적인 양산과 추가 무기 체계의 발전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KF-21 보람에는 1차 양산이 시작되면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8년에는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블록 2의 개발을 통해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하여 120대의 KF-21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시간과 예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단계로 개발되었으며 블록 2와 블록 3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록 2는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부 무장창 유무 등 복합 체계의 추가가 기대되며 블록 3가 돼서야 더욱 세련된 기술과 능력이 구현되며 완성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무기 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KF-21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을 통해 KF-21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방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기 관련 수출 시장을 늘리고 기체 양산 가격을 낮추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FA-50과 같은 한국의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 KF-21까지 연계되는 수출 전망이 밝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KF-21의 입지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 방산 수출 전망을 더욱 밝혀줄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RFHIC가 국내에서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성과로 과학기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될 전망인데요. AESA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스캔되는 안테나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함으로써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의 소재로 적용 가능하며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활용하여 열전도율이 뛰어나 반도체 및 광통신 소자에서 열 방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RFHIC는
이러한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다이아몬드 방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소결한 작은 크기의 소재가 주를 이루었는데 RFHIC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마이크로웨이브 CVD 화학 기상 증착 장비를 활용하여 직경 4인치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특히 갠 소자에 접합할 경우 기존의 구리시우 방열 소재와 비교하여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소자의 구동 시 무려 4배 이상의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전 도도가 높아져 기존의 구리 방열 소재를 사용한 소자에 비해 최소 50%에서 최대 200%까지 RF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요 특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뛰어난 열전 도성과 열방산 특성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고열 전도율과 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AESA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출력 전자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레이더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뛰어난 전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주파수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높은 주파수 작동이 요구되는 군사 응용에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자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보다 수백 배 이상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용 레이더의 송수신 소자 및 전력 증폭기 등에서 높은 출력 및 민감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신속하고 정밀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 배열의 개별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빠르고 정밀한 빔 스캔이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안테나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한 빠른 전력 전환 및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 더 먼 거리에서 스텔스 기기를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이 매우 강화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 유리한 점을 이러한 특성은 전투기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하고 이동할 때 전반적으로 정확한 성능과 안정성까지 모두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은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수집은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오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통한 열 제어 기술은 이러한 군사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낸 RFHIC는 이동통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주로 신소재인 질화갈륨겐을 활용한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학 박사인 설립자 조사멸 회장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덕수 대표이사의 리더십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갠 소재를 사용한 트랜지스터 방식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인 조사멸의 확고한 믿음과 연구 노력 끝에 2005년에는 갠 전력 증폭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에는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RFHIC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 위치하며 무선통신용 갠 반도체 핵심 부품을 제공하며 방위산업에서의 갠 MMIC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반도체 연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방 신산업 5대 분야 중 반도체 분야에서 RF겐 반도체 기술로 제1기 방산혁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RFHIC는 방산 분야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구 개발에 11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RFHIC는 방산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제 마이크로웨이브 심포지엄 IMS 2023, 퀀텀 코리아 2023, 나노 코리아 2023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알리고 있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신사옥을 건립하여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FHIC는
현재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소 발생, 탄소 배출 저감, 반도체 장비, 플라즈마,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 최고의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향후 5G, 6G, 위성통신, 방산용 전력 증폭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테스트 및 양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양자 컴퓨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이렇게 RFHIC는 고성능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웨이퍼 개발 소식에 군사 전문가들 및 국민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AESA의 핵심인 갬 반도체는 시웨이퍼가 소재인데 미국과 일본만 생산하는 전략물자로 수입할 때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발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높은 열전도로 냉각 효율이 높아져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다. 즉, 레이더 탐지거리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빨리 상용화까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군사 분야 최대 화두 중의 하나는 국산 AESA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기술 이전이나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은 가장 핵심 소자인 질화갈륨겐 반도체 소자까지 국산화를 했으며 이번에 다이아몬드 웨이퍼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개발해내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이 레이더를 실험한 이스라엘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뛰어난 하드웨어의 성능을 보장하게 해줄 소프트웨어인데 이 분야 또한 국산화 관련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완성되면 일단 나와 있는 스펙만으로도 AESA 레이더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레이더들을 필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본다면 현재 개발된 시제품 성능만으로도 F-35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된 AESA 레이더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발된 소자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받쳐줘 완성해낸다면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레이더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이지스함 등 첨단 전투 장비의 성능에서도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고의 AESA 레이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즘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히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보안을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남은 기술들을 보완하여 빠른 상용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해역 함대의 주력함이 될 차기 호위함 사업이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FFX BATCHLL 대구급 호위함의 배치 완료가 임박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마지막 대구급 호위함 8번함인 춘천함까지 진수가 완료됐고 올해 2023년에는 춘천함까지 전력화가 되면서 배치 완료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급 신형 호위함은 대잠 능력이 강화되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벌써 대구급 호위함 다음 사업인 차기 호위함 사업 FFX 배치 3 사업 또한 매우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배치 3 호위함들은 사이즈부터 일부 구축함을 뛰어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치 2와 살짝 다르게 그런데 최근 최첨단 기술을 갖춘 배치 3의 1번함 충남함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함에 최초로 들어간 이 장비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구축함 능력을 넘는 호위함이 한국에서 나와버리자 주변국에서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해역을 든든하게 지킬 신형 호위함 전력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중국, 일본 반응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호위함이 단계별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있습니다. 바로 차기 호위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초기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울산급 FF 호위함 9척이 건조되고 배치됐습니다. 또 동해급 초계함, 포항급 초계함 28척까지 합쳐서 1990년대 북방한 개선을 수호하는 연안작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해상 도발로 인해 취약했던 대잠 능력과 대공 능력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함정들을 대체해야 한다는 수요가 생기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해상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1998년 말 차기 호위함 FFX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 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FFX BATCHI 사업, 즉 인천급 호위함 6척이 모두 전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 완료 목표로 잡은 FFX BATCHLL 사업, 대구급 호위함 8척이 있습니다. 선도함인 대구함을 시작으로 경남함, 서울함, 동해함, 대전함이 군에 인도된 후 운용 중입니다. 그 후 건조된 포항함, 천안함, 그리고 지난 2022년에 마지막 대구급 호위함 8번함인 춘천함까지 진수가 완료되면서 올해 2023년에는 춘천함까지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가 되면서 배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FFX 배치 3는 호위함 6척, FFX 배치 4는 호위함 6척까지 차기 호위함 FFX 사업 완료 시 총 26척의 최신 호위함이 우리 해군의 해상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듯 단계별 자주 국방을 완성하기 위해 시작된 차기 호위함 사업은 연안 방어와 대공 탐지 능력을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전투력과 국산화 비율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치 1부터 배치 4까지 갈수록 점점 더 호위함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탐지 추적 성능이 더욱 향상된 해군의 최신 호위함 충남함 FFG828의 진수식이 거행되면서 밀리터리 매니아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FFX 배치 3 1번함인 충남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일단 충남함은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경하 배수량 3,600톤급, 만재 배수량은 4,300톤급인 호위함입니다. 벌써부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을 넘어선 사이즈인데요. 기존 인천급은 2,500톤, 대구급은 3,100톤급이었습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의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했습니다. 또 함정에 두뇌라 할 전투체계, 주요 탐지 장비, 무장 등이 모두 국산 장비로 이뤄졌습니다. 추진체계는 대구급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어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 TASS를 운용해 대잠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과 마찬가지로 충남함에는 잠수함 탐지, 추적,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들이 집결했습니다. 먼저 함정의 심장인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해군 전투함 최초로 전기 모터와 가스터빈 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COD의 로지를 갖춘 것입니다. 저속 추진 시에는 디젤과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다가 고속 추진 시에는 가스터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7에서 15% 이상의 연비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차기 구축함 KDDX에도 동일한 추진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엔진 소음이 크게 감소해서 대잠전 시적 소나에 피탐될 확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무장입니다. 먼저 기존 인천급 호위함에 장착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RIM-116RAM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공을 탑재했습니다. 해공은 함정을 위협하는 유도탄, 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데요. 유효 사거리가 20km에 달하기 때문에 RAM 미사일과 비교해 교전 구역이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16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KVLS를 운용해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고 RAM의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 밖에 해룡 전술함대지 유도탄과 홍상어 장거리 대잠어뢰, 청상어 경어뢰를 운용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대부분의 무장은 대구급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 성능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한국 전함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거대한 마스트 구조물을 갖고 있는데요. 마스트는 오늘날 배의 레이더, 항해 등 통신 안테나가 달리는 탑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존 인천급이나 대구급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남함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통합형 복합 센서 마스트를 장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의 MFR을 처음으로 장착했고, KDDX와 비슷한 사면 고정형으로 장착해 360도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4,000개의 목표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해 F-35A 스텔스기도 포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FFX 배치 3 모형과 설계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알려진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진수식에서 실물을 경험해보니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위압감과 독특한 마스트 형태에 감탄한 것입니다. 이로써 기존 대비 대공 능력이 넘사벽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충남함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 FF과 초계 한 PCC를 대체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한 충남함은 2020년 3월 HD 현대중공업과 건조 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 2022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에 이르렀습니다. 10일 열린 진수식에는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해군은 최신의 전투함인 충남함이 해역 함대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대적 필승의 정신 전력을 극대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해군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명을 호위함 한 명으로 사용해온 제정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울산급 배치 3 1번함 한 명을 충남함으로 제정했습니다.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충남함은 향후 국내 개발 한국형 이지스 체계를 탑재하게 될 차기 군축함 확보를 위한 발판이라며 굴레 함정 건조 능력을 입증해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진 중령 충남함 함장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충남함의 일원임에 자긍심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결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충남함의 진수식을 보고 일본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야후 재팬의 한국 미니 이지스 울산급 배치 3호 위함 4월 중 진수 해외 수출 가능성도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차, 자주포, 훈련기 등은 타국에 잘 팔리고 있다. 싸고 성능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러나 일본제는 카탈로그 스펙은 좋지만 실제 노하우가 전무하고 가격도 높습니다. 최근 한국의 무기 개발과 해외 수출은 대단하다. 반면 일본제 장비는 무기 수출 금지와 전수방위에 의해 갈라파고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고유의 능력인 원가, 생산성 도외시, 시장 동향의 무관심, 고객 대응 미숙, 무기 거래 경험 부족 등이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이 성공한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협력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매국의 좌익 활동가나 현실을 보지 않는 평화주의 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도 오랜 세월 계속된 바보 같은 정책에 중독돼 수출에 소극적이다. 이래서야 잘 될 리 없다. 여전히 무거운 무장탑 헤비함이군요. 일본은 이런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일본 바다에 나오면 전복할 것 같은 디자인이다.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낚시 보트 등 한국을 칭찬, 비난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까지 한국 방산이 칭찬받고 있는 와중에 옆나라 중국의 군함들의 현 상황을 보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주장하기로는 중국이 보유한 군함은 350척으로 숫자만 봤을 땐 미국의 293척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군함들을 대량으로 수십 척씩 건조 중인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건조된 중국의 군함들의 실체는 처참했는데요. 보통 다른 국가에서는 초도함 건조 후 결함 보완을 위해 2년간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러나 중국은 성능 검증 없이 찍어내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실제로 2016년 림팩에 참가한 중국의 이지스함 52시는 가상 전투에서 명중률 30%를 기록하며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또 몇 년 뒤 중러연합훈련에는 보완된 52D를 파견했지만 기관 고장으로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군함들이 시험 운행 중에 갑판이 와르르 부서지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생산에만 목숨 거는 이유는 바로 중국 조선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현실은 한국 때문에 중국 조선 산업도 붕괴되고 중국 군함들도 붕괴되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